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꿀잠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수면 단계를 거치는데요.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의 수면 시간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보통 성인들은 8시간 내외로 자는 걸 권고하고요. 초등학생들에겐 9시간 이상, 60세 이상의 성인에겐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합니다. 수면의 양만큼 중요한 건 질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얕은 잠만 계속 자게 되면 잠의 질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구성된 하나의 사이클이 4번에서 6번 돌아가게 됩니다. 한 번의 사이클은 90분 정도 지속하게 됩니다. 이런 4번에서 6번 사이클 중에 전반에는 깊은 수면 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 깊은 수면 단계 동안에는 우리 몸의 육체가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지워지고 염증 물질이 없어지게 돼서 신체가 회복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잠의 후반기에는 깊은 수면은 없어지고 꿈꾸는 잠, 즉 렘수면이 많아지는데 이 렘수면을 통해 낮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 걱정 등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서 기억력을 높이는 데 활용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로 따진다면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정비가 필요한 기계인 거죠.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을 시켜서 공장을 돌리면 당장은 생산성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며칠 지나면 기계가 고장나고 공장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뇌는 하루에 3분의 1을 뇌를 꺼져서 뇌를 억제시켜서 신체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뇌가 꺼져야지 우리 몸이 회복되고 우리 몸이 재생되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절대 누워서 앉아 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 항법 기술업체. 이곳에서는 누리호 발사체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즉 위성 항법 수신기를 개발했다. 우주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해 위치와 속도를 개선하는 기술이다. 위성 항법 수신기는 극저온과 진공 등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개발해야 하는 우주 내비게이션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지금 보시면 저 반대쪽에 이제 안테나가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신호를 쏴주고 저기 수신하는 쪽에서 이제 이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180도, 360도 회전을 해서 이 안테나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 시설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돌면서 안테나가 저희는 위성을 받아야, 지상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의 이제 안테나 패턴을 가지는지 혹은 뒤쪽으로는 이득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측정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성 항법 수신기가 중요한 이유는 만에 하나 이 장치가 고장나면 누리호는 자칫 우주미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성항법 장치가 지상에서부터 이제 발사되고 페어링 분리 전까지의 일들이 주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동 경로와 속도들을 이제 정확하게 입력된 경로로 날아가는지 이제 유도를 할 것이고 그 유도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측정하는 기능들을 할 거고요. 분리된 이후부터는 이제 그 3단체
그래서 3단체가 혹시나 뭐 지구에 떨어질 때 위험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유도를 하거나 폭파시킬 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항법 장치가 탑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리호에는 120도마다 안테나 3개와 수신기 1개가 달려있다. 이들 장비는 서로 다른 정보를 수신하며 항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위성 항법 수신기가 누리호 3단 상단에 설치되는 만큼 누리호 발사와 각 단의 분리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발사체가 분리할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생깁니다. 1단 분리할 때 충격, 2단 분리할 때 충격, 이제 3단까지. 저희는 파이로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충격이 이제 굉장히 큰 3000G 이상 큰 충격이 오다 보니까 저희 장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개발 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구적인 설계를 보강하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좀 더 해서 이제 괜찮은 부품을 다시 선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개발 초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7.8기의 노력 끝에 위성 항법 수신기 개발에 성공한 것. 누리호 1차 발사 당시에도 위성 항법 수신기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결국은 국가의 큰 일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술력을 이제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제품이 이제 누리호에 직접 달려서 날아가는 거를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2022년 5월 노들섬에서 환경 관련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기후위기와 바다, 그만큼 바다의 위기가 고조됐다는 의미겠죠. 대수면 상승과 해양수해 등 인간과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들과 대책을 집중 조명합니다. 인류의 기후 위기는 백척 간도의 상황을 맞이하는 중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며 지구를 구성하는 물의 95%를 차지할 만큼 지구 그 자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생태계를 조절하는 핵심인데요. Sea level is even worse if we hit the tipping point of the Western Arctic ice sheet and Greenland ice sheet. Sea level is very likely to increase dramatically, essentially without any possibility for reversal. 글로벌 팬데믹 여파로 탄소 배출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지구 자생력이 한계에 도달할 거라는 과학적 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행동하자는 의지를 갖고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경고하고 관심을 갖는 해수면 상승 문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의 빙하와 빙상이 녹으면서 바다에 많은 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해수면 상승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지구 전체 얼음의 부피 2,860만 세제곱킬로미터 중 2,54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얼음이 남극에 290만 세제곱킬로미터가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대기 중에 기온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열이 90% 이상의 열 에너지가 다 해양에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 해수의 수온도 오르고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서 이 기후 문제는 해양을 생각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그런 해양이 아주 기후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극의 모든 얼음이 녹게 된다면 해수면은 56.2m 상승할 것이고 그린란드의 모든 얼음이 녹게 된다면 해수면은 7.1m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꽤 많은 해안 지역이 침수되겠죠. 해수면 상승 두 번째 원인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바다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온이 올라가면
대륙 위에 얼음 형태로 고정되어 있던 담수가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바다 역시 올라간 기온의 영향을 받아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녹아들어온 담수와 해양 온난화 발생 결과로 바닷물의 양과 부피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 바닷물의 부피 팽창에 의한 부분인데요. 바닷물의 부피가 팽창이 되려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밀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바닷물의 밀도가 낮아지는 그 기작이 크게는 수온의 상승과 염분의 이제 감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온 상승 파트가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바닷물 해수의 전체의 그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해수 온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해수면에서 2km 깊이까지의 바다는 계속해서 따뜻해졌고 해양 심층부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게 관측됐습니다. 그에 따라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해 평균 4.5mm 상승한 이후 2021년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승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결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최강기업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연구개발실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신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부서인데요.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 분석이라든지 또는 제조 방법이라든지 안정성 연구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연구원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각기 다른 제품을 좀 분석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연구원은 지금 액제를 물약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제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함량이라든지 품질 평가를 하기 위한 지금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저기는 클린룸이라고 저희가 따로 섹션을 만들었는데요. 무균제제로 주사제나 점안제, 액제 같은 경우는 미생물의 오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방에 있는 공기 중에 미생물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헤파 필터를 통과시켜서 이 안에 있는 미세먼지나 미생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존입니다. 정말 이곳 연구소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업무에 대한 종류라든지 범위가 워낙 넓어서 연구원들 개개인들이 업무적인 중압감이라든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요. 성과가 안 났을 때 그 피드백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신제품 개발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밤낮 없이 연구원분들이 노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K-메디컬이 급부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더 노력해서 회사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최강기업 연구원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인이 떨어지자 손짓을 하는 기술자. 손짓과 함께 짝이라도 한 듯 일제히 날아오르는 비행물체. 이거 뭐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드론 군집 비행이라는 그 비행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집 비행? 그게 뭔가요? 군집 비행은 말 그대로 다수의 여러 드론이 이제 비행하는 자체를 군집 비행이라고 하고요. 여러 대의 군집 비행을 통해서 드론 라이트 쇼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드론과 빛이 만나 이룬 황홀경.
화려한 축제의 장에서 밤하늘을 물들이며 연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드론 라이트쇼. 이제 드론은 측량이나 촬영 용도를 넘어서 공공연한 미디어 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하늘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군집 비행 기술. 그 원리를 파헤치기 위해 기술자의 사무실을 찾았다. 기존은 보통 이제 카메라를 달고 이제 비행을 했다면 드론 쇼는 밑에 LED 라이트를 달아서 이제 비행했을 때 잘 보이게끔 LED 라이트로 바뀐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용도에 맞게 LED를 달아 개조한 기술자의 드론들이 어떻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걸까? 가장 큰 기술인 위치 인식 기술인데요. 이제 기존의 모든 드론도 다 GPS 위치 인식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도가 올라가면 좀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한 이제 위치 인식 방식이 RTK GPS라고 하는데, GPS의 오차 범위를 줄이고 단점을 보완한 이동 추기 기술이 바로 RTK라는데, 여러 기체들의 움직임이 모여 하나의 군무가 되는 군집 비행의 핵심은 바로 정교한 이동 추기 기술에 있단다. 하지만 비행 전에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 있다. 바로 드론의 대형과 이동 동선을 하나하나 설계하는 것. 3D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 드론 간의 위치, 속도, 그리고 거리까지 정확히 설계한 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했으니까요. 실제 저희 비행 현장에 나가셔서 이게 정말 잘 되는지 이제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 과연 드론은 사전에 설계한 대로 잘 날 수 있을지? 드론에 달려있는 이제 텔레메트리라고 말하는 이 안테나가 지금 이쪽에 컴퓨터에 있는 이 안테나와 연결이 돼서 비행 설계한 데이터를 이 모듈이 또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정밀한 이동 추기 기술을 비롯해 드론이 날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 데이터를 뿌려주는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두 라우터가 그 통신을 전달하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설계한 군무대로 비행하는지 직접 테스트해볼 시간. 이륙하겠습니다. 기체 안. 시작 신호와 동시에 일제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6대의 드론. 공중에서 잠시 비행하더니 잠시 뒤 입력된 동선에 따라 왼쪽으로 이동. 그리고 뒤집기 군무까지 선보인다. 어떤가요? 오늘 모의 비행 성공적이죠? 현재 더 진보적인 드론 기술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쏟고 있다는 기술자. 실내에서도 가능한 이제 군집 비행 기술을 이런 작은 드론으로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산업에 이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곡물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도 보존해야 된다는 인식과 함께 시드볼트와 시드뱅크가 함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장기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드볼트와 달리 시드뱅크는 일반적인 연구나 증식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자를 저장하고 또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2126종 11,242점의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보관 중인 종자는 다름 아닌 야생식물 종자입니다. 저희 여기는 야생식물 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드뱅크고요. 실제로 저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시드볼트가 있기 때문에 시드볼트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드뱅크를 같이 만들어서 종자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밭에서 수확할 수 없는 야생식물을 찾기 위해 산과 들을 다니며 전국에 있는 다양한 식물의 종자를 수집한다는데요.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채집하기보다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종자를 불규칙하게 수집하는 이유는 바로 식물의 유전자 다양성도 함께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야생식물 종자들은 외래종에 의존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산림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돌콩, 우리가 콩의 종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기원종인 돌콩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프로젝트 안에 담겨있는 우리나라 돌콩이 분포하는 나라는 중국이랑 일본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가치를 알려주고 연구를 해야지 이제 앞으로의 자원 전쟁에서 이게 우리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자 내부의 수분 함량을 3에서 12%로 건조시키고 내부의 습기를 잡아줄 수 있는 제습제를 같이 넣어주고 뚜껑을 꼭 닫아줍니다. 저장 용기 겉면에 종자의 정보가 들어있는 라벨을 붙여주면 저장 준비는 끝이 나죠. 영하 20도의 온도에서 저장하면 국내에서 자생하는 종자는 대부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작물에 가까운 야생 근현종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CWR이라는 이 사업에는 스발바르 시드볼트, 노르웨이 정부, 그리고 영국의 왕립식물원 등이 함께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먹는 작물은 야생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의 품종으로 고정이 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죠. 유전 다양성이 너무 획일화돼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나 병해충, 식량의 자급률에 대해서 취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그러면 원래 얘의 원종이었던 야생종을 찾아서 다시 그 유용한 유전자 부분을 찾아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으로 2011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좀 늦었지만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하에 작년부터 저희 원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와. 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렌즈의 본체를 만드는 곳인데요. 원료를 콘택트 렌즈 도수와 형상된 부분에 컬러를 입힌 상 몰드를 결합시키는 투입실이에요. 이 액체 같은 거는 아까 그 원재료인가요? 네, 원재료 맞습니다. 그럼 이 결합된 거는 어디로 가나요? 네, 요 다음 공정이 중합공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합공정이 뭐예요? 중합공정은 열을 가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성형 공정입니다. 이게 중합이 완료된 몰드입니다. 이게 렌즈가 요 안에 몰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와, 진짜 렌즈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네, 렌즈가 성형된 상태로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렌즈의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합이 완료된 상하 몰드를 분리해서 물에 넣으면 이렇게 물이 흡수가 되면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제품은 분리한 제품을 이곳에서 자동화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자동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패턴을 인식을 시키고 분량의 범위와 종류를 인식을 시키면 고성능 카메라가 자동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오, 진짜 이렇게 컬러렌즈가 떠요. 네. 와, 이렇게 자동화 검사를 하면 뭐가 좋아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렌즈 하나하나를 이렇게 검사하시는데 맞나요? 네, 콘택트 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서 샘플 검사가 아닌 전 제품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를 하시네요. 그렇죠. 오늘의 최강 기업, 최강 기술 확인했습니다. 양적 컴퓨터가 실용화됐을 때
어디에 쓸 거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암호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일 수 있을 거고, 양자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있고, 가장 큰 응용이 인공지능에서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양자 인공지능이 돼서 엄청나게 빠른 인공지능에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라든지 또는 전체 양자 분야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같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2019년도에는 한 해에만 5,70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늘어나서 2022년도에는 1.1조 원까지 한 해에 1조씩 이 양자 연구에다가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 경제개발 컨소시엄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로는 한 170개 이상의 멤버들이 있는데 기업 그리고 대학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기타 학회들 다 참석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양자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를 깰 수 있다는 이런 컴퓨터라든지 양자 컴퓨터라서 미국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꺼리는 추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양자 관련된 기관들도 2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양자 기술은 각 나라들이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함과 동시에 기술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